네, 안녕하세요. KR 크레딧 톡입니다. 오늘도 저희 KR 리스크 대시보드로 이렇게 올해 들어 처음 찾아뵙게 됐고요.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평가정책실장 김병균입니다. 네, 오늘 말씀 주실 김경무 평가기준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요번에도 저희 KR 리스크 대시보드라고 하는 큰 틀 하에서 지금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좀 다뤄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지금 제목도 심상치 않고요. 네, 이 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오늘 말씀 주실 주요 주제들을 보면은 하나하나가 사실 다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무거운 주제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주십사 부탁을 좀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10월에 이 대시보드 진행할 때 제목이 대외요인에 흔들리는 한국 경제 이렇게 네. 제목을 잡았었는데 그때 그 제목을 보고도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 아닌가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사실 대외요인은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은 쪽으로 굉장히 많이 더 움직인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내부적인 변수까지 이렇게 불거져가지고 대내외적인 여건이 다 안 좋아져서 이건 이제 리스크 대시보드 제목도 약간 내우 외환 좀 너무 자극적인 것 같긴 하지만 이런 타이틀을 달고 저희가 정하게 됐고요. 이 페이지 목차 보시면 그래서 오늘 다룰 이 리스크 팩터는 약간 대외 요인에 해당하는 금리 관련된 것, 환율 관련된 것, 그리고 이제 미국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이 세 곡지간 대외 변수에 해당하는 것일 것 같고요. 대내적인 변수는 우리가 최근 2-3년간 끌어왔던 PF와 관련된 거 어떻게 정리돼 가고 있는지 다루는 정도라 4곡지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4곡지 정도라고 표현하기에는 방대하죠. 네. 내용이. 네. 그리고 부록으로 저희가 이제 연초다 보니까 지난 연말까지 저희가 이제 신용등급 퍼포먼스 분석한 내용을 정리 한번 해드리고 지난 12월에 저희가 발표한 산업전망 내용 한번 요약해드리는 정도로 부록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1월달에 말씀을 드릴 때는 저희의 2025 인더스트리 크레딧 아웃룩 요게 메인이 될 걸로 봤었는데 메인 자리에서 그렇다기보다 사실 인더스트리 크레딧 아웃룩 저희가 이틀간 저희가 세미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들으시는 분들이 관심 있으신 게 개별 업종별로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을 원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1시간 정도로 진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루기에 깊이도 좀 제한이 있고 너무 이렇게 요거를 다루는데 겉핥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이 큰 방향성만 제시하는 요약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금리 인하에 관련된 말씀부터 주시겠네요. 네. 3페이지 슬라이드에 저희가 제목을 금리 인하 모멘텀 약화라고 잡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통화정책 전환이 일어나서 이제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이 된다. 이런 기대를 굉장히 안고 시장도 금리가 이제 앞으로 인하 국면으로 간다고 이게 부풀었었죠. 그래서 실제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준금리 인하가 지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부풀었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자면 이 추가적인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실 금리가 좀 내려가야 우리 경기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약해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걸 한 꼭지를 잡았습니다. 일단 앞에 기준금리 추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미국이 이제 4.5까지 지난 12월 FOMC에서 낮춘 상태이고 우리나라도 2번 연속 금리 인하에서 지금 3%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2026년 1월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나와 있는 기준금리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1년 이후의 기준금리 수준 정도로 봅니다. 근데 위에도 기재가 돼 있지만 지난 12월에 미국 FOMC 결과를 발표하면서 2.5%포인트 인하 자체는 크게 감흥이 없었고
원래 생각했던 3.5% 2025년 말 금리 목표가 4%로 0.5% 상향 조정된 게 굉장히 이제 크게 다가왔죠. 그래서 금리나 모멘텀이 아주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 최근에는 동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2025년 말까지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금리나 모멘텀이 약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 전망을 지금 2.5% 25년 말 뭐 예상을 해놨는데 사실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의 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쌍바닥에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고채 3년물이 한 2.5% 언저리에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내려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는데 과연 이만큼 끌고 있을지도 사실 최근에는 약간 좀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미국 FOMC에서 이렇게 25년 말 기준금리 전망을 0.5%포인트 상향 조정한 거는 워낙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있고 또 내년에도 성장률이 잘 나올 것 같고 또 이제 트럼프 2기 정책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 같은 정책들이 많아서 사실 금리나 속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문제는 미국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이 과연 금리를 얼만큼 낮출 수 있을지가 굉장히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늘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건지 고민인데 1월 이번 다음 주죠. 16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 방향이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기준금리 결정의 1순위는 사실 물가 관리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2순위는 금융 안정에 이제 목표가 있죠. 근데 그런 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요새 뭐 고환율 수준 이런 걸 고려한다면 동결로 가는 게 맞는데 경기 대응 차원에서 워낙에 지난 11월 사실 기준금리 인하도 예상보다는 동결 쪽에 무게가 있었는데 인하한 것 자체가 워낙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이 경기 리스크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인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걸 또 기준금리를 빨리 내려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번 기준금리 결정 타이밍이 미국 FOMC가 이제 1월 말이기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 결정보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양면성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아직 기준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결정 못한 상태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는 동결 쪽에 무게중심을 보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아니면 낮추기가 더 어렵다. 미국이 동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하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방향도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했다. 지금 사실 시장에서 확률로 본다면 거의 반반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율이 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4페이지 슬라이드 보시면 뭐 기준금리 방향은 아직 예측할 수는 없는데 채권 시장에서 시장 금리가 어떻게 갈지는 올해도 여전히 지난해에 이어서 채권 시장 강세는 계속될 것 같다. 스프레드 축소는 약간 제한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저희 채권 시장 강세가 계속 이어졌던 배경에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부동산 금융 쪽 시장이 위축돼서 채권 수요가 이쪽으로 많이 쏠렸고요. 개인 투자 자금도 많이 유입되고 이랬었는데 이 세 가지 모멘텀들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지난 연말 올 초로 오면서 약간씩 약화된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워낙 환율도 고환율이고 이 최근에 국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해외 조달 여건 자체는 좀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단기 기간에 국내에서 오히려 자금 조달하는 수요가 좀 늘어날 거다. 이런 측면에서는 채권 시장 강세 기조가 지속될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금리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국고채 3년 금리는 기준금리를 훨씬 하회하고 있어서 역캐리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스프레드 하락폭은 조금 제한적일 것 같고요. 오른쪽에 크레딧 스프레드 추이 보게 되면은 작년 6월에 한 50bp 아래로까지 내려갔었다가 60bp로 한번 이제 점프하고 지난 12월부터는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다시 또 올라서 70bp 가까이까지 오르내리락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뭐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스프레드 축소 가능성은 있으나 그 폭 자체가 크기는 어렵다. 워낙 신용위험 우려도 크고 하기 때문에 금리 하락폭은 좀 제한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5페이지 이제 두 번째, 최근에 이제 가장 저희가 매크로 변수 중에서 우리 경제에 가장 이제 좀 큰 심각하게 걱정입니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 환율인데요. 일단 환율 추이를 5페이지 슬라이드에서 아래 표하고 그림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왼쪽에 연도별 원달러 환율 동향을 보시게 되면 최근 4년간 계속 올라왔습니다. 평균치로 보게 되면 1140원대에서 1360원대까지 꾸준히 올라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2022년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한번 컸습니다. 1400원대 이상 한번 찍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했는데, 전반적인 추세는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이고요. 특히나 저희가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거는 오른쪽 그림에서 2024년 하반기, 특히나 이제 11월, 10월 이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미 대선이 임박하면서 트럼프의 집권과는 현실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기 시작했고, 연말 가까이 와서 이제 국내 정치적인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또 한 번 점프를 해서 지금은 사실 1,400원대가 뉴 노멀이냐 그랬는데 1,500원을 넘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2025년 들어서는 한 번도 1,450원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1,400원대는 기본값으로 잡고 뭐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런 고환율의 배경은 제가 위에 이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단 트럼프 2기 정책에 대한 우려, 이런 게 반영돼서 10월, 11월부터 한번 점프한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경제하고 미국 경제의 방향성 자체가 서로 엇갈리고 있는 부분. 워낙 미국 경기는 계속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전망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반면에, 우리 경기는 이미 지난해부터 성장률이 낮아지기 시작해서 올해는 지금 1.8% 얘기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계속 경기가 부진할 것 같다. 이런 상반된 흐름이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런 경기 서로의 상반된 흐름이 금리 인하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여전히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는 둔화되고 우리는 경기 대응을 위해서 낮춰야 되고 뭐 이런 상황도 환율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변수로는 12월부터 시작된 계엄 사태로 촉발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이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늘 뭐 이제 국내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정치적 리스크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아마 해외에서 보기에는 지금 국내 이 계엄 사태로 촉발된 이 사태가 저희보다 좀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 뉴스로 보도될 때도 계엄이 마샬로라고 나오잖아요. 전쟁과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가 남북 대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굉장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한국이 디스카운트 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이제 한동안은 그런 얘기가 좀 잠잠했었는데 불현듯 인식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이지만 이게 남북과 이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확실성은 자칫 고로 이제 전쟁과 관련된 불안 요인까지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는 좀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하게 보고 이런 대외 변수의 하나인 환율 같은 데도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6페이지 슬라이드로 가시면 일단 뭐 이런 고환율 상황이 일단 당분간은 일단 기본적인 변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뭐 주어진 값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됐을 때 우리 기업들,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종별로 좀 PB가 엇갈리긴 한다라고 썼는데, 이게 장기화되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는 전체적으로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일단 결론을 내고 정리를 했고요. 위쪽에 이제 환율 상승의 영향을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으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원론적인 내용이라서 그냥 쭉 제가 말씀만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당연히 수출이 많거나 국내 생산 비중이 높거나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에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해외 생산 비중이 높으면 불리할 것이고요. 당연히 외화 부채 비중이 높은 기업도 상환 부담이 커지니까 불리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이제 업종별로 나눠서 조금 세분해서 환율 상승 수혜 업종하고 피해 업종을 아래쪽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환율 상승의 수혜 업종은 자동차, 조선, 게임, 엔터테인먼트 정도를 꼽았는데, 일단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3위 메이커로서 주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좀 유리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환율 상승 수혜 업종이 이제 조선이죠. 근데 선박건조 대금을 달러로 받기 때문에 환율 상승의 수혜 업종인데, 뒤에 단서가 이제 환해지 비중에 따라서 조금 실적 개선과 차별적일 것이다. 과거에 저희가 환율 움직임 때문에 한번 피해를 봤던 적이 있잖아요. 네, 조선업이. 네, 그때 이제 헤비테일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사실 헤비테일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때만큼 환 위험에 노출돼 있지는 않지만,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일부 조선업체는 환해지 비중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고환율 상황에서 수혜가 좀 줄어드는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이걸 좀 실적 차별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이게 문화산업이 해외 쪽에서 많이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한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으로 꼽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비우호적인 피해 업종이죠. 일단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게 항공이 되겠죠. 일단 해외 여행 수요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실적 저하가 예상되고요. 또 리스료나 연료비 같은 것들 대부분의 비용들이 달러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영업 비용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게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부정적인데, 철강이 대표적이죠. 철강석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다만 이 상승된 원가를 판가에 전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중국발 철강 제품하고 경쟁이 굉장히 심해져서 이 판가 전이가 어렵기 때문에 철강도 환율 상승의 피해 업종의 대표적인 업종이 되겠고, 세 번째로는 음식료. 음식료도 철강하고 비슷하게 대부분의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원가 상승 요인이 크고요. 다만 이제 일부 수출 중심으로 하는 업체는 약간 수혜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피해 업종으로 분류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네 번째로 피해 업종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여행업인데요. 일단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해외여행 가는 데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겠죠. 항공권 가격도 오를 것이고, 그래서 여행 수요 위축되는 점이 일단 여행업은 부정적이고요. 다만 일단 요 여행 수요 위축은 아웃바운드 여행 수요이고, 해외에서 국내 인바운드 수요는 사실 늘어날 여지가 이론적으로 있죠.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사실 여행 수지는 항상 적자국이기 때문에 아웃바운드 쪽이 훨씬 인바운드보다 크기 때문에 비유호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나 계엄 사태,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항공기 사고 때문에 인바운드 여행 수요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피해 업종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유호적 사업 환경이 계속되고 있는 2차전지. 투자가 관건인데 해외에 주로 이제 2차전지 업체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데, 해외 투자를 하는 데서 자금 조달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2차전지도 대표적인 환율 상승의 피해 업종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실장이 말씀 주신 것들은 이제 뭐 산업 내지 이제 업종의 관점에서 비교를 해주신 거고, 그냥 전체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에너지부터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환율 뛰어서 이게 뭐 수요가 증가하면서 견인하는 그런 이제 물가 인상이 아니고, 그냥 환율이 뛰면서 뭐 다른 수요의 변동 없이 모든 것들이 다 가격이 올라가는, 수요에는 변동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무겁게 좀 다가와서, 저는 실장님이 쓰신 이
습격. 네. 습격은 뉘앙스가 좀 날카롭게 한번 치고 빠지는 듯한 느낌인데 습격보다 뭐 엄습 뭐 이런 그러네.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혹시 좀 더 좀 무겁게 네, 어쨌든 뒤에 다가와서 뭐 네, 산업 네, 전망에서도 네. 말씀드리겠지만 네, 네, 저희가 네. 불과 한 달 전이지만 12월 12일 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산업 전망을 발표했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매크로 변수를 대략 2025년의 기본 가정을 깔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2025년의 환율 평균치를 1,400원을 제시하고 분석을 했거든요. 높지 않나 싶었는데 또 그래도 어쨌든 1,400원대라는 네, 상징성을 네. 가지고 1,400원을 내놨었는데 그게 사실 평균 환율이 1,400원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은 그냥 그것도 낮은 값이 1,400원으로 네, 해야 네.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사실 그 1,400원의 환율에 연동되는 게 사실 유가도 연동이 될 것이고 맞습니다. 물가도 연동이 될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나 유가는 사실 전체적으로 안정될 거라는 전제를 깔았었거든요 그때도. 그러나 환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변동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불과 한 달 전에 예상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약간 비우호적으로 움직인 전제를 깔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전체 산업에 안 좋은 쪽인 영향이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큰 틀의 변화를 초래하는 큰 변수여서 네. 오늘 얘기 중에 좀 긍정적인 부분은 아예 없습니까? 찾으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뭐 세부적으로는 네. 아까 수혜업종이 있듯이 네. 틈틈이 뭐 많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흐름도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리스크 변수는 이제 트럼프 2기 출범과 관련돼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 부분은 사실 지난 10월 리스크 대시보드 할 때 이제 다뤘었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뭐 저희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책하고 공화당 정책을 비교하면서 좀 정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달라진 내용은 없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가 실제로 11월에 대선에서 당선이 되고 다다음 주인가요? 취임일이 일단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취임식 임박했기 때문에 21일? 다시 한번 이제 2기 출범을 앞두고 이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7페이지 슬라이드에 있는 뭐 주요 정책 비교에서는 트럼프 쪽 공화당의 정책만 일단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첫 번째 통상 무역 쪽에서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계속 최근에도 이제 뭐 얘기가 나오고 있죠. 보편적 기본관세, 무조건 10%다 관세를 매기겠다. 그리고 미국 기업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뭐 이제 수입 물품에서는 고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뭐 심지어 캐나다, 멕시코로부터는 뭐 이민과 마약과 관련된 사안을 이유로 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것 얘기까지 이제 트럼프 얘기를 꺼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린랜드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워낙에 이제 트럼프의 스타일이 굉장히 즉흥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비즈니스맨적인 이런 발언을 하기 때문에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과거 1기 때 저희가 경험했던 거 보게 되면 그게 전부 다 허풍만은 아니거든요, 사실. 어쨌든 다들 후덜덜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변수로 놓고 일단 분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통상 무역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상황에 놓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뭐 평균적인 국가들보다 지금 더 그렇죠. 여의치 않은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특히나 과거보다 중국보다 미국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역 흑자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통상 무역 정책의 직접적인 1차 타겟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에너지나 환경 관련 정책에서 이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죠. 일단 뭐 친환경 정책은 대폭 후퇴하고 대부분 과거 전통적인 제조업을 육성하고 또 에너지 산업, 석유, 석탄 개발 본격적으로 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게 유지해서 미국 경기를 살리겠다. 그리고 뭐 칩스법이나 IRA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을 지원했던 걸 대폭 축소하겠다라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불리할 가능성이 있죠. 첨단 산업 영위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나 자동차 기업들 전부 다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급망 정책과 대중국 정책인데 기본적으로 핵심은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거의 뭐 열애시키겠다. 중국은 제외시키고
미국 위주로 뭐 공급망을 새로 짜겠다라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국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대응을 여러 가지로 네. 하고 있겠지만 네. 어쨌든 기존의 민주당 정부에 비해서는 중국과의 갈등이 더 커질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사실 우리는 1, 2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될지 굉장히 이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고민을 해도 딜레마인데. 그렇죠. 그간에도 딜레마였는데 그 딜레마가 훨씬 더 이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정책 방향을 끌어가는 데나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해가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뭐 조세 정책은 뭐 기업들 네, 네. 활성화하고 개인들 전체적으로 감세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되죠. 이 감세가 영향을 미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유발해서 이제 금리 인하 속도를 더디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영향을 미칠 거고 그게 간접적으로 우리나라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이 고환율 상황에서 그렇죠. 금리를 못 내리는 낮출 수 뭐 있겠느냐. 이런 상황으로 네. 연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외교안보 정책은 직접적인 경제와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8페이지 슬라이드 내용도 이미 지난번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트럼프 2기가 출범하게 됐을 때 거시경제 변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국내 산업에서는 산업별도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정리한 내용인데요. 일단 우리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약간 부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하고 중국 갈등이 심해지면서 우리나라 중간에 끼어서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 수출 같은 경우는 관세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예상돼서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금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하 속도가 상당히 더뎌질 것 같다. 사실 환율 같은 경우는 이미 취임을 앞두고 워낙 많이 선반영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우리 내부 그러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게 선반영이라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의 정책이 물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뭐 이런 정책들이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려면 약달러를 추구해야 수출이 잘 될 텐데 이런 강달러로는 미국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무역 수지 적자도 줄이고 싶겠지만 이게 좀 곁길로 새는 거긴 한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유권자들의 그 고용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그러려면 어쨌든 기업이 잘 돼야 되는데 일단은 뭐 세금 깎아주고 뭐 여러 가지 관세 부과해서 외국 기업하고 경쟁 측면에서 배려를 해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본질적인 경쟁력을 살리려면 자기네 기업들이 수출하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 강달러 환경에서는 그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여의치 않다고 판단을 했다면 네. 뭐 우리 기업들로는 큰 기대를 가지기 어렵다고 하면 잘하는 애들을 우리 기업처럼 해서 우리 고용에 기여할 수 있게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사실 기존의 민주당 정부에서 약간 그런 센스가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워낙 강력하게 약간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어쨌든 환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당히 상승 요인은 저는 선반영됐다고 보고.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래서 맛보기가 아니길. 네. 참. 그래서 일부 이제 자기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서 약달러를 추구해야 되는 부분은 추후에 반영될 변수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그나마 긍정적인 기대를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그것도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이슈가 해결이 돼야 그렇죠. 아래쪽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유가와 물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안정될 거다라고 봤는데 유가는 안정화가 일단 될 것 같은데 물가는 미국 쪽이 그렇게 쉽게 안정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뭐 관세가 그렇게 올라가는데 물가가 어떻게 그렇죠. 거기다 이제 이민 주제에서 내부 임금 상승 요인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가는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세는 보일 것 같기는 하고요. 수입 물가는 물론 올라가겠지만 일단 거시경제 변수는 뭐 저런 정도의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우리 산업에 이제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은 일단 보호무역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나 이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이제 칩스법이나 IRA법 관련된 혜택이 많이 줄어드는 것도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사실 다 수출 주도 산업들인데 그렇죠.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워낙 무역 흑자 비중이 미국에서 많이 나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에 하여튼 첫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중국 정책, 중국 규제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전체 산업은 부정적일 것 같아요. 일부 중국 기업하고 경쟁하는 일부 업체는 반사이익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렸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작용은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산업 정책 측면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뭐 일부 에너지 산업이나 뭐 전통적인 산업에서 이제 정유, 석유화학 이런 거는 조금 긍정적 요인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첨단 산업 중심인 반도체, 전기차,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정적 영향이 더 많이 노출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세 번째 트럼프 2기 출범 관련된 변수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웬만하면 실장님 말씀에 톤을 안 다는데 네. 상황이 하도 어지럽다 보니까 톤을 좀 달았습니다. 아, 이해해 주십시오, 실장님.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리스크로 뽑은 변수 중에 네 번째, 이건 사실 약간 대내적인 요인인데요. 이제 익숙한 주제입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네 번째 리스크 대시보드를 진행하는데 매번 매번 했죠.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개근하고 되냐? 있습니다. 네, 개근.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는 사실 고민도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뭐 한 2, 3년 우리나라 이제 자본시장에서 가장 이제 큰 화두가 됐었던 이슈인데 뭐 일단 그나마 기존에 다뤘던 것보다는 약간 조금 더 리스크는 조금 더 완화되는 추세인 모양새는 조금 보인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금융당국이 이렇게 연착륙 대책을 굉장히 줄기차게 시행을 해왔죠. 네. 그래서 조금이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가시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타나고 언제 있다. 가시화됩니까, 실장님? 글쎄요, 이게 가시화되는 거는 실제로 PF 시장이 정상적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일단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죽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PF 쪽만 정상화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부동산 시장을 근데 정책 당국이 이 대책으로 살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에 불을 붙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PF 시장의 리스크 우려는 조금 이제 완화 추세를 보인다라고 제가 제목은 달았고요. 네. 일단 금융위원회에서 밝힌 PF 익스포저 규모가 9월 말 기준으로 210.4조 원, 그래서 2023년 말 231조 원 대비해서 9% 감소한 걸로 집계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의 PF 익스포저는 줄었고요. 왼쪽 하단의 업권별 익스포저 규모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리스크를 주로 가장 많이 우려하는 저축은행, 여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저축은행은 한 30% 정도 줄었고요. 여전도 한 1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한 9달 동안. 증권만 한 약간 늘었죠. 2%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은행, 증권, 보험은 이제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우리가 주로 PF 리스크 익스포저를 우려하는 업종이 저축은행, 여전, 증권임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업권별로 다 PF 익스포저가 약간 줄어드는 추세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네. 어떻게 줄어든 건가요? 일단 뭐 실제로 정리를 하는 거죠. 뭐 매각? 매각 일부 매각일 거고, 그러니까 네. 사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정상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축은행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줄였는데 일단 뭐 브릿지나 사업 초기 단계 나간 것들은 회수를 해가지고 뭐 더 이상 이제 진도가 사업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일단 회수할 수 있는 거 회수하고 문제가 되는 부실 사업장은 이제 정리나 재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아주 많이 나갔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건 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부실 사업장의 재구조화나 정리라는 게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익스포저는 줄었다라고 하면 왜냐면 그래도 이제 정상인 익스포저가 많이 있을 텐데 네. 정상 익스포저면 이제 초기 단계에 들어가고 앞으로 진행되면 계속 더 네. 넣든지 계속 네. 굴러가야 되는데 네, 네. 워낙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PF에 대한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내 저축은행 여전 쪽에 주력 상품이 PF와 관련된 상품이 네, 있잖아요. 네, 네. 그 대출 취급을 줄이는 거죠. 네. 기존 것 중에서 회수할 수 있는 건 회수를 하고 그래서 줄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리나 재구조에 의한 효과는 아직까지 여기에서 일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시기에 이렇게 일상적으로 계속 그 발생하던 신규 건들이 신규 유입이 중단된 효과로 익스포저가 줄었다 이렇게 보면 그래야 되는 되죠. 건가요? 예를 들면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의 주 수익원이었는데 PF 대출이 그 부분 이제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PF 대출의 연체율 추이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선 그래프 중에서 네모로 이 표시가 된 게 전체인데 6월 말에 3.6% 연체율에서 3.5%로 9월 말에 낮아졌습니다. 이게 뭐 아주 미미하게 낮아졌지만 이게 2022년 6월 말 이후 처음으로 사실 PF 리스크 위기가 불거지고 처음으로 낮아진 걸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이제 주요 업권별로 보게 되면 맨 위에 있는 게 증권, 두 번째 있는 게 저축은행, 리스크가 큰 업종들이잖아요. 근데 6월 이후에 9월로 하면서 연체율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리스크에 민감한 업종들의 연체율도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네. 익스포저는 줄었다. 근데 줄어든 이유가 뭔가 안 좋은 애들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줄었다기보다는 신규로 창출되는 부분들이 예전 같지 않고 이제 사실상 중단되다 보니까 익스포저가 줄었다라고 하면 그 남아있는 익스포저의 전체 평균적인 질은 안 좋아져야 질은 안 좋아져서 연체율이 그렇죠. 늘 법도 한데 어떻게 근데 연체율이 이건 사실 연체율이기 때문에 연체율 말고 사실 건전성을 보는 지표는 실제 금융업권에서는 뭐 고정이야 여신 비율이나 이럴 때 그거는 건전성 분류가 안 좋아져서 높아졌을 거예요. 다만 이건 실제로 연체까지 간 단계도 약간 부실화에 더 가까이 간 거기 때문에 요거는 더 이상 취급을 줄이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연체율은 다 떨어졌을 수 있겠고 남아있는 거는 전체 익스포저가 줄어 분모가 줄어든 효과 때문에 고정이야 여신 비율이나 건전성 지표는 나빠졌을 겁니다. 네, 나빠졌지만 연체까지 가는 비율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기존에 이제 PF 리스크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이 컸었는데 지난해 계속 연착륙 대책 시행해 오고 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하고 그 결과 발표하면서 막연한 불안감은 조금 낮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눈여겨볼 만한 게 계속 PF 익스포저를 줄여오다가 지난해 4분기에는 신규 PF 취급이 조금은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뭐 반전의 모멘텀이 마련된 것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 본격화는 되지 않았지만 부실사업장 재구조나 정리도 앞으로는 본격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게 저희가 하도 오래 다룬 주제다 보니까 매번 저희가 어떤 예상을 뭐 하게 되잖아요. 맞든 틀리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실장님 말씀에 또 조금 이제 의문이 드는 건 부실 사업장의 재구조화나 정리라고 하는 게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아야만 하는 건가? 사실 뭐 가장 긍정적인 건 이렇게 시간을 좀 우리가 가져가는 사이에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돼서 없던 사업성이 확보가 되면 모두가 좋긴 한데 원래 부실 사업장의 정리라고 하는 개념은 사업성이 지금 시점에서 혹은 예측 가능한 어느 정도의 그 이 타임 허라이즌에서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그게 뭐 경매든 공매든 어떤 방식이든 정리로 가는 개념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감독 당국이나 정책 당국에서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구조화 정리를 했으면 하고 기대를 하겠지만 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실적에 반영돼야 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대응할 유의는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재무 지표에 미치는 영향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개의 힘에 의해서 약간 조금 속도가 좀 늦게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뭐 기업들이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조금이라도 나을 때 정리를 하는 게 나으니까 좀 버틸려는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딘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10페이지 슬라이드로 가시면요. 이 PF 시장 연착륙 대책 중에서 지난해 24년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5월에 발표한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그래서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를 한 번 하고 9월 말 기준으로 또 평가를 했는데 이 1, 2차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고 앞으로의
리스크 방향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하단의 표에 이제 1, 2차 평가 결과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6월 말 기준으로 실시한 1차 평가는 평가 대상이 전체 익스포저 216조 중에서 34조만 대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연체나 연체 유예, 만기 연장이 3번 이상 일어난 사업장만 대상으로 했는데, 그래서 일부만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렇게 분류를 해봤더니 기존 3단계인 걸 4단계 분류 기준 나눠서 하위 2개인 유의나 부실 우려로 분류된 게 21조 원, 그래서 9.7%로 나왔었거든요. 9월 말 2차 평가 결과는 이 33.7조 원이라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제 2차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대상을 대폭 늘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나 부실 우려는 22.9조, 1.9조밖에 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PF 익스포저 대비 비율이 10.9%로 아주 증가폭이 크지는 않았거든요. 이마저도 1.9조 유의 부실 우려가 늘어났는데 거기서 상호금융 증가분이 1조 원이거든요. 사실 그걸 빼면 우리가 주로 우려하고 있는 증권, 여전, 저축은행의 이 2차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는 1차 대비 이 유의 부실 우려 익스포저가 증가한 폭은 크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차 때 보고는 사실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숨어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2차 평가까지 진행하고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우려가 숨어있진 않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2차 평가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2차 평가까지 진행된 결과를 통해서 연말 2024년 결산하게 되면 금융회사의 재무지표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랬을 때 일단 건전성 지표도 저하될 테고 충당금 적립도 늘어나서 수익성도 저하되는 게 불가피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뭐 금융회사들의 지표 자체는 이 사업성 평가를 통해 안 좋아졌지만 일단 요 사업성 평가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막연한 불안감, 막연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조금 정리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PF 리스크는 그래도 완화 추세로 갔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네. 이런 평가는 누가 합니까? 글쎄요, 평가를 누가 한다는 게 이 사업성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면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굉장히 사업성에 제시해 놓고 네. 업체들이 하는 거죠. 회사들이. 회사 스스로 그렇죠. 그 셀프 평가인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나마 기존에는 자의적인 거를 많이 적용할 수 있었지만 구체화해서 자의성을 최대한 줄이고 비교 가능성이 있게 그나마 제시한 게 이제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이니까요. 이게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객관성 있고 투명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종합하자면 아직까지 이게 리스크가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리스크가 커지는 것 아니냐 우려했던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어느 정도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무서운 게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어떤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질 만큼 알려지지 않았나 싶어서. 네. 그럼 이제 오늘 말씀 주실 그 외부적인 저희 이제 본업 외의 외부적인 부분들에 대한 말씀은 다 주신 거네요. 네. 일단 뭐 4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이제 부록으로 준비한 레이팅 퍼포먼스하고 아웃룩은 간단하게 어쩌다 부록이 됐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24년 레이팅 퍼포먼스는 12페이지 보시면 23년에서 여전히 하향 우위 지속됐고요. 등급 변동 업체 수, 상하향 배율, 업다운 레이쇼가 여전히 1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하향 우위는 지속됐습니다. 2023년하고 비슷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13페이지 변동 업체 내용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14페이지에 등급 전망 상향 변경, 하향 변경 요거는 조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3년에 비해서. 기존에 계속 하향 변경이 많았지만 24년 들어서는 등급 전망의 경우 상향 변경, 하향 변경 균형을 거의 이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용 등급 변동 방향성이 조금 바뀔 것이다 라는 시그널을 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페이지에 등급 전망 상하향 변경 업체 내용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16페이지는 저희가 늘 레이팅 퍼포먼스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앞에 것까지 데이트는 전부 다 선순위 모든 사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선순위 모의사채 등급이 없고 단기 등급만 있거나 ICR만 있는 경우, 후순위채 등급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따로 모아서 등급 상승 하락 전망 아웃룩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등급 2024년에 레이팅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하락이 우위이고 전망 변경은 약간 균형 상태로 가고 뭐 이런 게 보이는데, 등급 하락이나 이게 부정적으로 움직이는 업종을 보게 되면 23년 말에 저희가 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제시했던 업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 네. 석유화학, 소매유통, 금융 쪽에서는 저축은행 이런 데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의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은 레이팅 퍼포먼스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24년, 지난 24년이 뭔가 등급 하향 강도가 가장 큰 해가 되고, 뭐 상향으로 반전까지는 아닐지라도 저희 뭐 변곡점이라고 하잖아요. 이차 함수의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반전, 그런 정도의 반전의 해는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일단 그래도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네.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네 가지 꼭지의 주제들을 가만히 듣다 보면 거기에 이제 비유보적이거나 이런 요인들이 더 강화가 된다면 바닥은 찍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지난 한 달 전에 발표했던 산업전망 관련된 거를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어차피 저희가 이건 별도의 그렇죠. 영상으로 해서 업로드를 해드렸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저희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참고를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고요. 이제 오늘은 저희가 원래 리스크 대시보드가 이렇게 그 똘똘마리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다 훑어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네. 핵심만 짚어주시는 걸로. 네. 네. 18페이지 슬라이드 보시면 저희가 그때 산업전망 발표할 때 기본 매크로 변수에 대한 가정이었는데, 사실 지금 보면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낙관적인 가정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네. 일단 경제 성장률 1.8,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은행이나 KDI 네. 등등에서 1.9, 2.0을 제시하던 네. 상황. 네. 네. 근데 1.8 지금 이것도 낙관적인 가정이라고 느껴지고요. 금리는 뭐 워낙 선반이 되신 국고금리가 2.5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뭐 특별히 뭐 크게 뭐 어긋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일 문제가 이제 환율이죠. 1,400원 예측했는데 지금 뭐 1,480원까지 갔었다가 지금 1,450원, 60원을 하고 있으니 이거 자체가 굉장히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해서 이게 물가와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가정을 제가 수정하지는 않고 이런 가정 하에서 산업전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9페이지에 저희가 지난달에 예측할 때 2025년에 이런 변수들이 우리 업종별 산업전망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큰 변수가 될 것이다. 트럼프 위기 출범, 통상 여건, 그리고 중국 공급 과잉, 부동산 PF 리스크, 이런 것들이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산업전망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랬죠. 여기에다가 앞에 저희가 오늘 다룬 네 가지 리스크 요인 뭐 더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페이지 슬라이드 보시면 그 결과 저희가 총 기업 18개, 금융 8개, 26개 업종의 산업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 등급전망 기준으로 부정적 업종이 건설, 석유화학, 2차전지, 할브리스 저축은행, 부동산 시타격 6개가 부정적이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2023년에 발표할 때 2024년 부정적이었던 게 소매유통, 철강이 있었는데 빠졌고요. 대신 2차전지가 새로 들어왔고, 금융 쪽에서는 증권이 부정적이었는데 중립적으로 하고 대신 부동산 신탁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거는 건설, 석유화학, 할브리스 저축은행이 3년 연속 부정적, 계속 안 좋아서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하나 눈여겨볼 만한 점이고요. 긍정적 업종은 조선 1개, 2년 연속 긍정적으로 꼽혔습니다. 네. 100길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게요. 하늘길설이 약간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21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간의 산업 전망의 저희 세 가지 사업 환경, 실적 방향, 등급 전망의 변화인데요. 사업 환경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호적이 지배적이고요. 등급 전망 비슷합니다. 부정적이 지배적입니다.
실적 방향은 약간 지난해하고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지난해는 약간 네, 개선이 약간 좀 많이 늘어났었는데 네, 네. 2025년에는 다시 개선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네, 네. 저하 쪽이 약간 더 무게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22페이지 슬라이드는 업종별로 26개 업종 내용을 정리해놓은 내용이고요. 23페이지 슬라이드가 이제 우리 KR이 늘 이 매트릭스를 통해서 조금 더 업종별 전망을 시각적으로. 열의를 우열을 가릴 수 있도록 좀 비교해보는 저희만의 이제 테이블인데요. 우상단으로 갈수록 등급 전망이 긍정적이고 사업 환경은 우호적인 업종이고 좌하단으로 올수록 부정적 비우호적인 업종입니다. 근데 이제 색깔로 표시된 부분은 파란색은 지난 전망, 저희가 23년 말 24년 전망할 때 비해서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움직인 업종이 파란색으로 표시됐고요. 그때 전망보다 25년 전망이 더 안 좋은 쪽으로 움직였으면 빨간색으로 표시됐는데 파란색 표시가 8개고 빨간색 표시가 9개더라고요. 거의 뭐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큰 방향성의 산업 전망은 24년 전망과 25년 전망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우상향하는 이 전체적인 분포에서 여전히 좌하 쪽이 조금 더 집중돼서 매핑이 되어 있는 거 보면 부정적 비우호적의 무게중심은 있다. 그 부분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매크로의 어떤 그 무거운 분위기 대비해서는 뭐 중앙에 많이 있고 뭐 사업 환경이라고 하는 그 좌표에 있어서 그다지 그렇게 좌로 많이 뭐 집중돼 있고 그런 모습은 또 아니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등급 전망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저희가 최근 몇 년간 계속 부정적으로 해서 등급 하향 조정 위주로 왔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미 반영된 게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이 반영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이제 우리 회사에서 24년 말 현재 등급 전망을 부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제시한 현황을 통해서 올해 등급 방향성을 한번 보면 긍정적 전망 부여된 게 18개, 부정적 전망이 32개, 오른쪽은 이제 투자 등급 13개, 21개. 여전히 올해도 하향 우위는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하나 달라진 점은 2023년 말에는 긍정적 전망이 6개밖에 없었는데 24년 말에 18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올라갈 애들은 또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바닥은 찍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연말 정도에는 저도 일단 요 지표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올라갈 애들이 일부 올라가지만 내려갈 애들이 여전히 더 많다. 그래서 약간 양극화 모양새를 보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만 저는 그래서 저기 극단적 하향 우의 변동 기준은 완화될 거다라고 쓴 게 바닥은 찍었다라고 일단 저는 요 지표를 가지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25페이지 나온 거 전망 배수 추이. 이거 올라갔잖아요. 23년 말에는 0.3까지 내려갔으니까 부정적이 3배는 많았는데 24년 말에는 0.56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를 향해서 가고 있어서 하향 강도는 많이 약해질 것 같다라고 현재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 등급 전망 넌 스테이블 업체 리스트 참고를 하시고 마지막 슬라이드 2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등급 전망 경과 기간 저희가 참고 자료로 제공해 드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준비한 내용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김경무 기존실장님께서 정말 무거운 주제들 이렇게 제가 듣기에는 좀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감사드리고요, 실장님. 언제쯤 좀 이렇게 전체적인 대화의 톤이 밝고 경쾌하게 갈 수 있을지. 저희가 무겁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희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 지난번 작년 마지막 저희 대시보드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때 제일 큰 변수는 미국 대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일 큰 변수가 그래도 새해 이렇게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땐 제일 큰 변수가 정리가 돼 있으니 뭐 조금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냐라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참 그 사이에 생각지 않은 변화들이 많다 보니까 여튼 그래도
뭐 저는 참 이해하는데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오늘 기존 시장님 오늘 저희가 사정상 난방이 안 되는 상태에서 또 불구하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